날카로운 시선과 보다 깊이 있는 분석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리얼토크날 이번 주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일자리 정책과 노동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 4월 달이죠. 기아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와 분리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비정규직 노조를 받아들인 지 딱 9년 만에 연대가 깨진 것인데요. 여러 가지 배경과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먼저 어떻게 된 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병훈 노무사님께서 조금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아자동차 노사는 비정규직 중 950명에 대해서 2018년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합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합의에 대해서 정규직 입장에서는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비정규직은 약 2,500여 명의 비정규직 중 950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입장 때문에 정규직 노조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직접 교섭하고 해결하도록 하자라는 입장하에서 이번 결론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일부만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의견 차이가 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사정은 조금 이해는 되는데 결론만 또 놓고 보게 되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정규직이 또 비정규직을 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또 그런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 기아차 141노조는 금속노조, 민주노총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 다행히 이제 비판에 대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서로에 대한 그 이기적인 관점에 하에서 득실 문제로 이렇게 서로가 갈라지게 되는, 분리가 되는 이런 현실이 되었는데요. 솔직히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그 문제점을 풀어나가기 위한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조합원들의 좌절감과 상실감은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조직 편제가 조직 분리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고 내부적으로 조직 체계를 빨리 마무리 짓고 조직 체계에 따라서 하나의 힘으로 단결돼야 된다. 그렇게 또 추진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사측이 마음만 먹으면, 때로는 마음만 먹으면 정규직 노조를 통해서 하청이라든가 비정규직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비정규직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노동조합을 통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의 어떤 교섭력이나 조직력에 의존하면서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우려점이 있었는데 사실은 기아차에서는 이 우려되는 부분이 다 나타났다고 봐요, 저는. 들어왔는데 나가라고 하는 것도 연대의 원칙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결정이다라는 것은 노동계 안팎의 공통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다시 봐야 될 것은 기아차 노조는 방금 말씀처럼 2008년에 다른 어느 완성차 노조가 하지 못했던 비정규직을 자신들의 지부에 포함시키는 규약 개정을 했던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로 이제 보여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노동시장 안에서의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 혹은 성별 간에, 연령 간에 이런 차별이 없어야 되고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노동조합인데 노동조합이 그 정신을 훼손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이게 가해자가 바뀐 것이다. 저는 일단 가해자가 바뀐 것이다. 가해자가 바뀐 거죠. 왜냐하면 가해자는 1차적으로 현대 기아차 그룹에 있고요. 오히려 문제 자체를 언어 갈등으로 비춰지고 그것을 언론에서 사회적으로 왜곡할 수 있는 것을 마련했다는 것이 가장 문제다. 문제의 핵심은 이 정규직, 대공장,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있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하는 사측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대기업과 재벌들이 앞장서서 중소사업장들의 이제 그 불공정 거래들을 많이 하잖아요. 단가를 후려친다거나 각종 이제 그런 행태들 때문에 중소사업장 입장에서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계속적으로 양산한다는 거죠. 사측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정규직 노조라고 하더라도 정규직 노조가 아무리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사측의 벽을 넘어서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노조가 이제 헤어진 것은 뭐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규직 노조가 그런 결정을 수용하게 된 데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20%에 해당하는 950명만 특별 채용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게 된 어떤 불가피한 사연 같은 것은 혹시 없는 건지. 문제는 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어 왔었다라는 점에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 2005년도에 최병승 씨라는 분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했어요. 예. 그런데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고용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법원 판결까지 나왔지만 그 유사하게 작업했던 노동자들을 100%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일부만 소송의 결과로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겠지만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까지 우리한테 법적 책임을 묻지 말아라.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현대자동차의 대리인이 저한테 하는 표현은 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과 똑같은 처우에 있는 10,000만 명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0,000명에 대해서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저희들이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이게 현대자동차가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2010년도에 대법원에서 이제 불법 파견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직원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말이 바뀝니다. 네. 이 한 사람만의 판결일 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판결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그 문제가 계속적으로 법원에서 이제 확인 절차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법의 취지에 맞춰서 정규직으로 곧바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법에 맞는 판결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그중에 일부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실제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될 많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사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못한 거 아니냐. 다만 정규직 노조에서는 회사하고 협상에 있어서 정규직 조합원들에 대한 이익이란 문제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의 신속한 전환이라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1차적인 합의를 한 거고 비정규직 문제를 그럼 비정규직 직접 교섭하고 해결하자. 다만 비정규직 직접 교섭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정규직 노조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노동자의 중요한 조직 운영 원리가 자주성입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통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투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게 노동조합의 중요한 운영 원리인데 이런 것들이 기각돼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힘 있는 노조의 모든 것을 일임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일임을 받는 정규직 노조 입장에서도 풀어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당사자들이 싸우지 않고서는 혹은 당사자들이 노력하지 않고서는 연대 자체가 형성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기아차 지부나 지회에서 얼마만큼 연대, 원하청 공동 회의를 할까 같은 연대의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리고 또 함께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비정규직의 발전성이 더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도 결국에는 대기업 노조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저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요 뭐 부정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사실인 거고 또 그렇게 함께 해야만이 비정규직 문제를 차별체폐든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비정규직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했다는 기본 원칙에는 또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좀 지금 현재 나서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부분은 어디냐?
저는 20년 전에 IMF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경제 주권을 상실한 그런 가운데에서 실제 그때 파견법 또 2006년에는 기간제법까지 대단히 폭넓게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런 누적된 부분에서 오늘의 모습이 나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정부에 들어서 그간의 비정규직 문제를 잉태시켰던 IMF 때의 모습을 이제 경제 구조 자체를 대전환하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삼는 가운데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이거 사안별로만 바라볼 부분은 아니고요. 노동자와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보다 나은 측면에 있어서의 제대로 된 노동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덧붙이면 굉장히 노동 유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비용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가 크게 작용했었던 측면이 크다. 예. 현대차가 고용하지는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예. 현대차가 원총으로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들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무분별하게 산하청들을 활용해 왔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 셈인 거잖아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100% 비정규직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어떤 업무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특수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파견 노동자를 쓰든 일정한 수준에서는 비정규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무엇보다 자기 원칙에 입각한 판단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그 선거 공약에서 말한 것처럼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자와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많이 미치는 위험 업무, 안전 관련 업무, 생명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 그것이 좀 지켜지는, 그것이 노동시장에 지금 고착화되어 있는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가장 첫 걸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의문이 드는 게 법원에서까지 그렇게 판결이 나왔다는 얘기는 법 근거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법이 뭔가 미비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규제적으로 작용하지 못해왔다는 것 아닌가 하는 일단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을 강제할 만한 입법 조치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는지 이것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 의문입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법의 미비는 아닙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용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그렇죠, 있습니다. 형사처벌. 예. 그래서 대법원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된다라고 판결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검찰에 현대자동차에 대한 사업처를 요구를 했는데 검찰은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자 파견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죄는 분명히 저지르고 있는데 그걸 처벌해야 될 검찰이 그건 죄가 아닙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법을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 그 시간 끌기 작업을 지금까지 해온 것이 사실이고요. 네. 또 하나는 재벌들이 재벌 개혁의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차단하고 막아내는데 진력을 기울이면서 오히려 노노 갈등의 결과로 만들어낸 예. 이러한 책임은 사회적으로 분명히 다시 한번 그들께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기아차에서 산하청 노동자들을 일정 부분 정규직으로 특별 고용이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환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특별 고용이라고 해서 끝까지 현대차 원청 입장에서는 나는 산하청 노동자들하고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는데 특별한 방식으로 고용을 한다라는 거를 그 합의서에 그렇게 명시를 했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예. 그냥 이거는 대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관계없이. 특별하게 고용을 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 한다는 마치 거죠. 인심 써주는 것처럼. 예.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합의서 어디에 보더라도 이러하게 불법적으로 파견 근로를 활용해 왔던 현대차의 책임 혹은 뭐 사과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불법 파견이라는 말 자체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예. 요 그 산하청 노동자들과 같이 이 그 특별 고용에 관한 그 교섭을 하는 중에 몇몇 산하청 노동자들은 선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공고를 내고 네. 거기에 일정한 요건이 되는지 확인을 해서 일정하게 요건이 되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버리면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산하청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네.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고가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많이 이제 받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나는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특별고용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가게끔 회사 측은 어찌 보면 그 안에서도 좀 정치력을 발휘를 했었던 것이고 굉장히 인간의 약한 고리를 활용을 해서 결국은 불법 행위에 대한 흔적들은 다 지운 거죠. 아까 뭐 검찰이 기소를 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식의 꼼수 플레이가 오히려 비합리적 선택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외부 장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걸까요? 사실은 검찰이 올바른 조치를 취해라라고 하면 이 문제는 사실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그걸 기업의 책임에 떠넘기다 보니까 기업은 그 과정에서도 이윤을 극대화하게 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거죠. 실제 검찰이 불법 파견은 명백하다. 어느 시점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기존에 발생된 모든 불법 파견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정리하면 사실은 이 문제는 대단히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와 관련돼서 묵인해주고 불법 파견을 방조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현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용역 쪽에 해당되는 거지 직접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남의 일이 돼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 때도 이제 이렇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했는데 노동계에서는 솔직히 저도 그런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좀 밑돌 빼서 좀 위에 놓고 밑돌 빼가지고 밑돌 넣는 거 아니냐.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이제 청소 노동자들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임금은 달라진 게 없거든요. 다만 고용 형태만 그 불안한 고용 형태에서 안전한 고용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환경에 바뀌어야 하는데 근로 형태만 바뀐 거예요. 계약 형태만. 이러한 모습으로 좀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보다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무사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을 접하시기 때문에 실제 뭐 비정규직 차별 사례 이런 것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사실 비정규직이 가장 서럽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화조차도 정규직이 쓰다가 버린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한 사업장 내에서 안전이 동일하게 지켜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임금의 이분들을 활용하겠다는 게 기업의 입장이다 보니까 안전화조차도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근무 조건은 같을 수 있으나 작업 평성률이든 노동 강도는 정규직에 비해서 조금 힘든 공정 평성률이든 힘들지 않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을 비정규직한테 많이 맡깁니다. 원청 같은 경우는 뭐 재활치료실이라든지 이제 복지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뭐 재활치료실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노동 현장에 있어서는 저임금, 고용 불안 이런 차원에서 복지 문제, 그다음에 안전의 문제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사별이 사실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한 업체 쪽에서 그것들을 책임져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법이 이런 파견 업체에게 어떤 부담시키는 것이 너무 좀 허술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로 이제 그렇죠. 결국은 비정규직 문제는 법적 제도적인 부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 정치적 측면,
이것이 진행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여러 가지 파견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사용 사유를 엄격하게 좀 제한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비정규직의 영역이 또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대단히 광범위 일반적으로 그것도 대단히 불법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나 전체 국가 권력 차원에서도요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공공 부문에서부터 시작을 하겠다. 공공 부문에서 일정한 모범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 2012년에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는데요. 적어도 공공 부문에서 간접 고용으로 일을 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본 예가 산정 시에 시중 노민 단가를 적용토록 그 지침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2년 전에 과연 그런 시중요민 단가가 공공부문에서는 제대로 준수가 되고 있는가라고 해서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절반 이상을 지키지 않고 있는 공공부문에서조차.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법제도를 통한 뭔가의 원칙의 수립과 어떤 집행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그러면 처벌을 해서 계도를 하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지침마저도 일정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감안하면 그것을 추동해낼 수 있는 그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저는 노동조합으로의 단결을 통한 어떤 행동 이것이 같이 가줘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한국 경영자 총협회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비정규직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런 아웃소싱 근로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인력 정책을 펴게 되면은 오히려 또 더 많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또 경영계의 입장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수님 공성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한국에서 뭐 현대차나 기아차나 이런 대기업들이 잘 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동차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 시장의 부상도 있고 네. 또 여러모로 이제 뭐랄까요 좀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 기존에 안정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던 수입에서 이제 분배를 이제 노동자 쪽을 이제 한몫을 떼어놓고 그 안에서 이제 나눠 쓰게 하던 이 관행을 버리고 인건비 지출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일단 쉬운 결정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예.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방식이 철저하게 인건비를 덜 주는 방식으로만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기업가로서는 참 결격사유가 아닌가. 예를 들면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하더라도 일하는 사람이 임금을 깎아서 자기 수익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의 퀄리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뭐 신메뉴라도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뭔가 훨씬 더 합리적으로 영업하는 방식을 만들어내서라도 그걸 어떻게 보면 창출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영자의 의무인데 굉장히 수세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의 기술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되면 뺏어가서 그걸 그냥 응용하는 정도로만 이제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는 아마 대기업들도 솔직히 뭐 이렇게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본인도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반성을 좀 하고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도 부족할 판에 뭐 도둑이 제 밟을 저린다고 그리고 또 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거죠. 냉정하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과연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그런 책임의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사회와 노동에 대해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만 늘 요구하고 거기에 맞춰달라는 그런 부분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우 원칙에서는 그렇습니다. 원하청이 공유제 같은 것을 하면 그 자체가 단순히 대공장을 지으면 그 밑으로 단순히 낙수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법적인
원화청이 공유제를 통하면 결국은 노동자까지도 뭐 보호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현재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 다단계 이 하도급 구조와 원청은 책임지지 않고 하청, 체불만 해도 그렇습니다. 원화청 연대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목포에 대불공단이 있다 그러면 전국에서 최고의 체불로 유명한 곳입니다. 원청이 책임을 지는 예. 단순히 체당금이라는 국가의 임시적 방편의 책임이 아니라 근본적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겠고 하도급 불공정거래 부분을 법적으로 개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예, 문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은 어떻게 하냐, 중소기업도 이런 여력이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되는데 예, 어떻게,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1만 원을 만들자 그러면 특히 지역에 있는 대단히 취약한 중소기업이라든가 오히려 이렇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부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임금에 대한 부담감 이건 실질적인 저는 호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늦추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최저임금을 통해서 노동자들 호주머니에 일정 정도 소비 가용력이 높아졌을 때 지역의 밑바닥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고요. 최저임금을 1만 원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임금 미달금에 대해서는 원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사실 중소기업의 부품 단가는 중소기업이 정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정하죠. 네. 예, 대기업이 정합니다. 근데 이 대기업이 어떻게 정하냐면 당해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노동력이 들어갈 거다라는 전제를 다 계산을 합니다. 네. 즉 최저임금이 10,000원이어도 거기에 맞는 단가를 책정을 할 거고요. 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부담할 수 있는 어떤 허용치 한계를 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원청에서 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부품 단가를 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됨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힘들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정희 박사님, 이런 또 이야기가 있어요. 경영자 총협회를 비롯해서 이제 사용자 단체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려면 고임금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임금을 좀 나눠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물론 경총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거의 한 70% 이상이 1,0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고 그리고 정규직 중심이고 공공부문이고 그러니까 다수의 상대적으로 좀 먹고 살기 편한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돼 있고 네.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 될 비정규직들은 노조에도 못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 지적인 건데 그러면 그건 현실대로 인정을 한다 치더라도 경총에서 주장하는 것만큼 정규직 노조의 과다한 어떤 임금 인상 요구 때문에 기업이 어려운가라는 걸 보면 최근 10년 사이에 노사 간 임금 교섭을 통해서 우리가 인상률을 정할 거 아니에요? 네. 인상률이 계속 하향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고임금의 어떤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통계로 봤을 때도 그렇게 유의미한 분석은 아닌 것이고 그것이 상징하는 바 이미지화되어 있는 뭔가의 다른 어떤 정치적인 그 목적들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그냥 고소득자 증세 문제로 해결하면 아주 쉬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임금을 깎아서 밑으로 나눠주라거나 이런 식으로 강요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그것을 자발적으로 어떤 기업 노동자들이 자신의 윤리의식에 근거해서 할 일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직종 상관없이 고소득자들에게 조금 세율 인상을 하든지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걸 사회복지 쪽으로 충원을 하면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 고용 불안정성이 있더라도 그 과도기를 좀 더 쉽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델이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예. 좀 짚어야 될 문제가 정규직 양보론에 대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많은데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연봉 1억이 넘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분들은 여전히 내 임금을 조금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60세 정년 퇴직을 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떠나게 됐을 경우에 기존에 받았던 기업 복지나 이런 혜택들도 다 끊기게 되는 거고 고용 관계의 종료가 내가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처럼 주택 문제나 의료 문제나 교육 문제나 이런 사회적인 어떤 임금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업에 있을 때 많이 벌자라는 조금이라도 게 더 벌자. 네, 그런 것이 굉장히 하나의 그 보편적인 그 규범처럼 이해가 되고 있는 측면이 많은데 기업의 지불 능력에만 기대는 그런 방식에서 탈피해서 어떻게 그럼 임금을 좀 더 사회적으로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로 같이 나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산별의 교섭, 그러니까 기업 단위 교섭이 아니라 초기업적 형태의 교섭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좀 시급한 과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결국에는 이제 좋은 일자리 만들어서 이 좋은 일자리를 함께 나누자라는 그런 의미 같은데요. 이런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새삼스럽게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뭐 중앙부처에서도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정희 박사님께서 지금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실제 연구를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핵심 내용이 뭔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네. 기업이 투자를 해서 생산 라인을 만들고 거기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예.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 정규직 노동자들이 평균 한 뭐 1억 정도 가까이 받는 그런 정도의 임금을 주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니 노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임금인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일정한 임금 수준을 결정을 하자. 지난 2015년 8월 임장현 시장은 현대기아차 그룹에 적정 임금을 보장하겠다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제안했다. 연평균 4천만 원 수준의 사회연대 임금 기반을 구축하게 되면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지 않고 광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란 현대기아차가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고 별도의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신 평균 임금 1억 원에 육박하는 기존의 고임금 대신 적정 임금 4천만 원 수준의 일자리 1만 개를 만들겠다는 것. 원청 하청 업체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시키는 지역 연대 임금 협약 또한 포함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 사용자,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 이를 위해 광주시는 노사가 함께 경영에 참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원하청 간의 이제 공정한 관계를 통해서 이익률이 이제 서로 보장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제 체계를 이제 구축하는 거랄지 또 그런 이제 일들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노사가 기업 어떤 경영에 대한 이제 책임을 함께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모태는 바로 독일 회사 폭스바겐이다. 지난 1990년 독일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기업들은 공장을 해외로 이전시켰고 이로 인한 대량 실업이 발생했다. 자동차 산업 위기에 맞닥뜨린 기업과 고용 불안에 직면한 노동조합, 그리고 정부는 머리를 맞댔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아우토 5000 프로젝트다. 폭스바겐사는 아우토 5000이란 독립된 회사를 세우고 지역 내 실업자 5,000명을 채용했다. 대신 근로자의 임금은 폭스바겐 본사 직원의 80%인 5,000바르크였다. 이후 폭스바겐사는 전 세계의 자동차 판매량 1위를 달성했고 2009년 아우토 5000을 본사와 합병했다. 사상 최대 실업난 속의 새로운 일자리 해법으로 주목받는 광주형 일자리.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맺기 위해 우리는 어떤 합의를 이뤄내야 할까? 이런 일자리들은 정부나 기업의 어떤 이제 의지나 투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 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얼마나 이제 협력적 거버넌스를 잘 구축하고 사회적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느냐 이게 핵심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공진성 교수님,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광주형 일자리가 이게 임금이 좀 너무 깎여가지고 반값 일자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처음에는 뭐 월급이 좀 적더라도 나중에 연차가 쌓이면 조금씩 월급이 올라가야 되는데 월급 올라가는 게 너무 또 제한되는 게 아니냐라는 또 비판도 있는데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정도의 낮은 임금 수준으로라도 일자리를 받아들일 만한 필요가 이제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이 이루어지면 사실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여도 괜찮을 만한 것이 이제 제 경험으로 이제 미루어 짐작하면 네. 의료보험이 거의 무료입니다. 독일은.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무료가 아니라 일단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병원비를 따로 내질 않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제 독일 친구의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암으로 수술 여러 차례 받으셨는데 병원비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집안이 파산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 집에 자녀가 딸 넷의 아들 하나인데 다 대학 공부를 하는데 돈 한 푼을 안 들였어요. 의료 문제, 학교육 문제, 주거 문제.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 한국 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못 견디는 거지. 이것만 되어 있으면 사실 최저임금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는 방금 얘기한 광주형 일자리가 제시하는 이런 반값 임금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조성하는 것은 광주시와 전남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지금 연봉 4천만 원 받는 직장이 그러면은 정말 나쁜 직장이냐라고 청년 세대에 물어보면 청년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연봉 한 4천만 원 정도의 생산직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것 같습니다. 돈을 만 생각하면 좋은 정말 생각했을 때는 광주에 일단 보면은 일자리가 사실 많이는 없잖아요. 그런 일자리가 생긴다면 좀 지역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좋게 보시는 거예요?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실행만 된다면 저는 꽤 괜찮은 제안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게 그 페이를 약간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건데 실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이지 실행이 된다면 대학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건데 이것을 다른 쪽에서 즉 기아자동차 노동자는 1억의 연봉을 받는데 4천만 원 연봉으로 가라고 하는 거냐라는 식의 대비를 만들면서 반값 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값 임금이다라고 하는 건 적절한 비판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국 사회가 급성장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어떻게 하면 지역에 근거를 둔 원하청 간에 일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기업을 만들 수 있을 건가 사실 광주형 일자리거든요. 사실 광주시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 정도의 재정을 투여를 해야 되는데 광주시가 사실 그럴 만한 재력이 없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청년들에게 4천만 원대에 해당되는 일자리가 만약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지역적으로는 정말 필요할 것이다. 저는 이런 면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저는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전제로 하고서 이제 이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자동차가 계속 잘 팔려야 되는데 근데 저는 광주의 모든 시민들이 계속해서 자동차를 사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사실 의문이고 광주가 그렇게 사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럼 어딘가 팔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제 뭐랄까 불투명한 전망의 근거에서 이 모든 모델이 이 계획된다고 그러면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하고 결합된다고 하니까 광주가 그나마 잘 내세울 수 있는 게 자동차인 것도 사실이지만 과연 또 얼마나 오래 미래가 있을까. 전기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조금은 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전기 자동차를 생산한다. 그럼 전기 자동차는 그만큼 상용화되고 국민들이 그만큼 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되어 있느냐.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냐.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광주에서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그 4차 산업의 부분이라면 전기 자동차 부분을 이쪽 지역에 정책 공약으로 내면서 과거에 경부 고속도로가 토건의 부분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했듯이 오히려 전기 자동차 하려면 전국적인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국가적 차원에서 깔아줘야만이 전기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되고 그 소비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되지 않고 지역에서 이렇게 독립적인 구조
부분은 그 취지와 방향은 높이 살만하나 거기에 대한 실행 방도와 경로는 여러 가지로 다시 좀 구성해 볼 필요, 구체화시켜 볼 필요는 있지 않나요? 그런 점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 박사님 지금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노동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광주형 일자리가 굉장히 좋은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받아들일 만하고 좋다라고 보이는데, 근데 또 기업 입장에서 또 걱정한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업 입장에서야 임금이 낮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좋지만 또 다른 어떤 고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광주형 일자리 뭐 연구하실 때 이 광주형 일자리가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부분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기업은 무엇보다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네,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이윤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가 가장 관심일 수밖에 없을 테고요. 현대기아차가 지금 내수 시장에서도 그렇게 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지는 못하고 심지어 생산량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까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투자를, 그것도 한국에 할 여력이나 의지가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이 광주형 일자리가 자동차를 모델로 하는 거라면 가장 관건일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광주형 일자리라는 화두를 놓고 이거는 비단 뭐 임금을 낮게 해서 고용을 더 늘리고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과연 우리한테 적정 임금이라는 게 무엇인가? 실제 자동차에서는 유사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의 뭐 절반 60% 이렇게만 받아왔던 것은 정당한가? 그러면 그 직무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될 것이고 우리 임금 체계를 어떻게 재조직화해야 될 건가?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노사 간의 그런 협의 틀, 예를 들어서 교섭 과정에서도 경영 상황이 어떤지가 명확하게 공개가 좀 잘 안 되는, 그래서 노조 간부라고 하시는 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뭘 결정했는지를 아는, 그러니까 이거는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무슨 일이 있는지는 알아야는 되는데 정보권조차도 지금 없는 상황. 이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쌓여져 있었던 노동 시장에서의 적폐들을 노사 간에 같이 모여서 지방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것도 상당히 저는 큰 의미를 가지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관건은 지금 이 현대차의 투자 여부에 모든 것이 좀 달려있는 듯한 양상이어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논의는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 각도로 말씀드려요. 여기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잖아요. 그럼 각 지자체마다 홍보물 간판을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거기에요, 전부 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앞서서 왜 기업을 이 부분에 같이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은 노동자와 시민이 제대로 잘 살기 위한 노동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내고 그래야 질이 좋아지는, 이 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하나고요. 특히나 우리 시민들한테 오히려 빚진 마음으로 저는 기아차는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시아 자동차를 기아차로 해서 정말 시민들이 나서 살려낸 거거든요. 그것은 전체 부분에서 현대 기아차 그룹이 광주에 대한 기본적인 저는 그 책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가설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뭐 크라우드 펀딩 형식이 됐든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 결과가 시민들의 골고루 떨어지면서 광주형이라는 실질적인 그런 그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은 이 전기차가 미래형 자동차라고 결정된 게 지난해입니다. 전기 자동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서 핵심적으로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사항은 없습니다. 그걸 이제 광주가 미리
광주를 전기 자동차의 메카로 하겠다. 그리고 그런 만큼 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시민들의 관심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일정 정도 메리트는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을 투명하게 하는 만큼 노사 관계가 안정화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사실은 답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물음표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게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한다고 한다면은 노조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하에 같이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기업에 있어서도의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전체 주제가 좀 더 안정적인 수준의 일자리를 어떻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였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행위자 각각의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에 기대해서는 이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정치권이 어떻게 제도를 잘 정비하고 또 권력을 적절한 곳에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분들 토론에서도 나왔듯이 써야 될 곳에 권력을 쓰지 않고 또 필요한 법이 있는데도 뭐 적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미비한 부분들은 잘 정비해 가면서 그래야 이제 상생할 수 있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것을 장기적으로 본인들에게 이로운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뭐랄까 해석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면 좋죠. 취업자가 자기 마음 놓고 일을 충분히 자기 발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 일자리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으면서 근데 그에 따른 보수도 적절히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복지 좋고 일한 만큼 주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제 저도 막상 취업 준비생이 된다 보니까 일을 하더라도 저녁에 제 삶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간의 차별이 없는 일자리. 그런 일자리가 그냥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하고 쉽게 웃으면서 쉽게 커피 먹으면서 즐거운 일자리가 전 좋은 일자리로 좀 판단이 잘 되고 왔었을 때 정말 즐거웠을 때가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됩니다.